안녕하세요. 청소년 팩트체커 여러분.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획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게임 캔버스의 구본일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게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실 기반의 팩트체크 내용을 게임 콘텐츠로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안서에 담길 내용의 요약본을 작성하는 목차와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화가 상영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의 일부를 알려주는 예고편과 비슷해요. 게임 제안서에는 플랫폼, 게임 장르, 권장 사양, 주요 시스템 등을 요약하는 페이지로 작성하게 됩니다. 영화 예고편의 성격이 강하니 이 페이지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제안하는지,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겠죠. 플랫폼은 모바일인지 PC인지 혹은 보드게임인지를 작성하고 주요 시스템도 세 줄 요약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애니팡으로 예를 들자면 모바일 플랫폼에 아이템 시스템, 하트 주고받기 시스템, 스테이지 시스템 등이 있겠죠. 개요에는 게임 제목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보통 프로젝트 초반에는 게임 제목을 결정하지 않고 가제로 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J, 프로젝트 체커톤 등의 이름을 짓고 나중에 결정하기도 하죠. 기획 의도는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목적 말고 왜 하필 이 프로젝트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이 프로젝트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혹은 공모전에 입상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한 당연한 목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좋은 시스템인 따릉이 프로젝트로 예를 들어 볼까요? 자전거는 보관하려면 장소가 필요하고 자전거는 구매해야 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교통으로 인한 친환경적인 부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따릉이의 기획 의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만들자. 보관할 곳을 동네마다 만들고 자전거에 GPS를 설치해서 도난 방지 및 위치가 변하더라도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타겟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타겟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고객층에 따라서 수익이나 기대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으셨을 테지만 우리나라의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오랫동안 모바일 1위를 하고 있죠. 이용자층의 수도 어느 정도는 있을 테지만 타겟층이 돈을 가장 많이 버는 40,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임 중 가장 유명한 롤이 매출로만 봤을 때에는 1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편 게임이 아닌 다른 브랜드도 타겟층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존하는 다른 프로젝트의 타겟을 분석해 보세요. 아까 언급했던 따릉이 같은 경우나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타겟층을 대상해서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타겟층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겠죠? 주요 내용을 알아봅시다. 실제 현업의 제안서에는 이런 이름보다 주요 시스템, 핵심 콘텐츠, 콘텐츠 순환 구조라는 목차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죠. 다시 따릉이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1km 이내에 따릉이 보관소를 설치하고 따릉이의 초기 비용과 그 기능은 어디까지 만들 것이며 GPS 설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따릉이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릉이의 1시간, 2시간, 그리고 정액제 비용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시스템의 규칙을 쓰신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환승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환승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차할 때 단말기를 접촉하면 30분 동안 쿨타임이 발생한다.
두 번째, 쿨타임 이내에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 교통비는 100원만 측정한다. 세 번째, 단 버스일 경우 같은 번호의 버스는 환승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30분을 초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요금을 부과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사전적인 정의는 책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정의는 기획자가 변경과 밸런싱 조정이 필요한 것들을 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사항은 프로그래머들이 일일이 하드코딩을 하지 않고 기획자가 밸런싱이 필요할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의 사용 사례를 알아보자면 몬스터 테이블 누가 수정했냐, 아이템 테이블의 거래 조건을 어떻게 바꿨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웨이트 테이블이라는 존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것은 단발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에서 수정하지 않고 기획자가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테이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함의 최대 개수, 아니면 게임 시작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 같은 것들을 글로벌 웨이트 테이블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테이블의 종류는 게임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퍼즐 게임일 경우에는 스테이지 테이블, 아이템 테이블, RPG일 경우에는 몬스터 테이블이나 클래스 테이블 같은 종류도 있을 수 있겠죠. 이 테이블을 잘 다루려고 하면 엑셀의 기능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엔진 작업과 함께 엑셀 공부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픽 콘셉트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D로 할지 3D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픽 풍은 판타지 풍으로 할지 SF 풍으로 할지 퓨전 판타지 풍으로 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픽 분위기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펙트를 좀 더 잘 보이게 할 거라면 배경을 좀 더 어둡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인물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 거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최적화를 위해서 3D 하이폴리곤 그래픽을 스프라이트로 구워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2D의 캐릭터성이 중요하다면 2D 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그래픽 컨셉을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이 3D 게임이라면 카메라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 시점으로 하면 더 넓은 광대한 월드를 표현할 수 있는 대신에 그래픽 컨셉을 만들어야 될 것이 많겠죠. 쿼터 뷰를 하거나 탑 뷰로 하면 바닥이 좀 더 잘 보여서 월드를 표현하기 좀 더 섬세한 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컨셉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배경 설정도 하고 캐릭터 설정을 해서 게임 주인공의 서사를 만들고 퀘스트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순환 구조는 주요 시스템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이 프로젝트의 PLC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PLC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의 약자입니다. 제품의 수명인 것이죠. 수명이 유한할 수도 무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환승 시스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자면 사용자는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접촉을 하고 다시 대중교통을 탈 때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환승이 완료되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다가 교통카드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지하철이나 편의점에 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한 사이클이 콘텐츠 순환 구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코어 루프라고 합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집형 RPG로 예를 들면 영웅은 가차에서 획득하게 되고 레벨업을 하고 최고 레벨이 되면 각성을 하고 동일한 영웅을 많이 수집하게 되면 진화를 할 수도 있겠죠. MMORPG에서는
아이템이 순환 콘텐츠의 핵심이 되겠죠. 아이템을 획득하고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하다가 파괴가 되면 그 재료를 모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강화를 다시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순환 구조는 해당 시스템들이 모여서 어떤 흐름으로 사용자가 이용하게 되는지를 마인드맵처럼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기획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지 완성됩니다. 계획안이 부실하자면 그건 기획이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그치게 되겠죠. 계획은 시간과 인력 구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며칠, 몇 개월이 걸릴지, 그리고 몇 명이서 참여할 것인지, 그 참여 인원은 각각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를 작성합니다. 애니팡으로 예시를 들자면 기획자는 1명, 레벨 디자이너 1명, 각각 시스템과 퍼즐의 레벨 디자인을 맡고, 프로그래머는 1명, 디자이너는 원화와 UI를 겸비한 1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 기간은 스테이지 100개를 기준으로 2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비용이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기획안의 내용이 복잡하다면 읽는 사람이 피곤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짬뽕이 나오면 당황스럽겠죠?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기획을 이야기하듯이 전달하는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림이 많은 동화책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텍스트로 이루어진 책보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책이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기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획에 대한 설명을 돕는 그림이 그에 대한 보조 설명이 있으면 읽는 사람이 오해도 하지 않을 뿐더러 복잡한 내용이라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만 그림이 잘못되었거나 그 그림과 다른 엉뚱한 내용이 있으면 또 짬뽕과 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타임라인을 꼭 기재해야 됩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장면의 변화를 상세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것처럼 요리 연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도마를 닫고 재료를 올리고 칼질을 해서 칼질한 재료들이 접시에 담기는 그 순간순간을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잘 묘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목차처럼 계획안을 구상을 다 했다면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볼 차례죠. 실제 현업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게임을 개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자들이 게임을 구상한 다음 실무자들과 킥오프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실무자들은 원화가 3D 모델러, 이펙터,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있겠죠. 이들과 회의가 끝나고 원화를 먼저 그립니다. 2D 일러스트나 UI를 선작업한 다음 3D 게임이라면 모델러들이 게임 캐릭터나 배경을 모델링하고 엔진에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픽 작업의 공정이고요.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다 한 뒤에 기획자들은 QA 담당자들이 의도했던 결과물대로 잘 구현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버그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기획자들도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 수정합니다. 마무리 작업을 폴리싱이라고 하는데요. 게임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리소스를 최적화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수치 밸런싱을 하고 엔진에서 빌드를 하여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정을 반복하고 빌드가 나오는 과정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 이 개념을 마일스톤이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면 표지석이고 게임 회사에서는 이 마일스톤을 마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토타입, 알파 버전, 베타 버전. 베타 버전 중에서는 CBT나 OBT라고 부르는 것이 마일스톤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 이후 단계에는 상용화라고 부르고 1차 업데이트, 2차 업데이트 또는 N차 대규모 업데이트 등등으로 마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가 생소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프리 프로덕션은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게임이 재밌을지,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를 잘 살릴지 등을 모여서 회의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토타입은 정말 핵심 게임성을 뼈대만 담은 것입니다. 애니팡으로 예를 들자면 하트나 친구 등의 아웃게임 시스템을 제외하고 정말 3매치 퍼즐만 존재하는 하나의 스테이지를 개발하는 것이죠.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은 이 핵심 게임성이 검증됐을 때 그래픽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콘텐츠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FGT라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포커스 그룹 테스트의 약자로 실제 타겟층들만 불러다가 우리 게임을 시켜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용화는 비로소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사용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임을 오픈할 때를 말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게임 콘텐츠 기획안 작성에 대한 힌트와 가이드라인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면서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